아이다호에 블랙푸시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1987년 당시 21살이던 스테이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밝고 정의감 넘치는 타입이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고 그럴 때도 참지 않고 막 앞장서서 목소리 내주는 그런 좋은 친구이자, 고등학생 때 첫눈에 반해서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이제 졸업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유부녀가 된 지 6개월 된 새 신부이기도 했어요. 스테이시는 이 블랙풋 동네의 작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주로 밤늦게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이상한 경험을 해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자꾸 유리문을 통해서 밖에서 자기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외모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덩치가 굉장히 컸는데 머리가 길게 축 늘어뜨려져 있었고, 왜 한국에서는 편의점들이 골목마다 있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있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은 미국 마을이기 때문에 이 편의점에 올 목적이 있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주차해서 내려서 오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 편의점에 왔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들어오지도 않고 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밤에 이렇게 자꾸 힐끔대다가 가는 게 뭔가 소름 돋기는 했지만, 뭐 찾는 물건이 있나? 근데 없어서 그냥 간 건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 딱히 나한테 무슨 위협을 가한 건 아니니까 일단 두고 보자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1987년 2월 28일 2월의 아이다호는 여전히 눈이 소복히 쌓일 만큼 눈이 펑펑 내리는 되게 추운 때였어요. 이날도 스테이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면 스테이시의 여자친구 3명이 오늘 자기를 보러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편의점에. 그래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스테이시 친구들이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친구가 일하고 있을 편의점으로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주차장에서 막 진짜 미친 듯이 폭주해서 나가는 어두운 초록색 픽업 트럭에 이 친구들이 거의 치일 뻔하는 일이 생겨요. 셋이 나자빠질 뻔한 거야, 거의. 근데 운전자는 사과도 없이 그냥 곧바로 그렇게 차도로 빠져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 누가 저 따위로 운전을 하냐고, 야밤에 술 처먹고 운전한 거냐 뭐냐 욕을 하면서 스테이시 하고 편의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스테이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안쪽에 스테이시 자리를 보니까 가방도 그대로 있고 스테이시의 차도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 스테이시만 없는 거예요. 아니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차도 없이 얘가 어딜 갔지? 뭔가 이상했던 친구들이 이제 거의 바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편의점에 와보니까 돈통에는 $200, 하나로 거의 30만 원 가까이가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뭔가 혹시 이상한 점이 없었냐라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친구들이 우리 여기 도착했을 때 폭주해서 나가는 트럭을 하나 봤다. 너무 빠른 찰나라서 차 번호도 보지 못했고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셋 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분명히 어두운 긴 머리의 남자였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는 근데 운전자만 있었나? 동승자석에도 누구 있지 않았어? 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너무 빨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편의점 인근을 다 돌아봤지만 스테이시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도, 그리고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되는데요. 편의점에서 한참 훨씬 더 북쪽으로 떨어진 인적이 전혀 없는 눈이 소복히 쌓인 길가의 한 쓰레기통 옆에서 스테이시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스테이시는 총 3번 충격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몸과 손톱 등의 상태를 봐서 아마 죽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 살인마에게 대항했던 걸로 보였어요. 총 3발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발은 꽤 먼 거리에서 팔을 맞췄고요. 그리고 나머지 2발은 아주 근거리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도 살인마가 뭐 총기나 이런 무기로 스테이시를 협박해서 자기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이런 벌판으로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스테이시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도망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뒤를 보이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그 스테이시를 향해서 총을 한 발 쐈을 거라고. 첫 발이 스테이시의 팔에 관통을 하면서 아마 스테이시는 쓰러졌을 거고, 그리고 쓰러진 스테이시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서 나머지 2발을 발사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자, 그런데 3번의 공격에도 스테이시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차가운 눈밭 위에서 눈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다가 천천히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검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스테이시가 입고 있었던 스웨터에서는 약 46cm가량의 꽤 긴 어두운 색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는데요. 이 머리카락은 스테이시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시의 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시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던 시계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친구들 중에 왜 트럭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했었잖아. 근데 그게 자기 친구였던 거지.
이 한적한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요, 오하이오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알바생들은 더더욱 공포에 떨면서 하루빨리 이 범인이 잡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끔찍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풀스라는 동네에 사는 23세의 놀라는 주유소에 딸린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놀라는 세 형제 중에 막내로 가장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들이자 동생이었는데요. 이 놀란도 그것도 또래 같은 편의점 알바생이 알바 중에 살해당했다는 그 뉴스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고 가는데 현금을 내고 갔는데 막 지폐에 여기저기 빨간 게 묻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스테이시 사건이랑 연관된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경찰을 불렀는데 그거는 사람의 피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어요. 정확히는 그 페인트였는지 다른 동물의 피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의 혈흔은 아니었대요. 자, 그리고 스테이시 살인사건 후 2주 정도 지난 1987년 3월 16일이었어요. 세 형제 중 막내라고 했잖아요. 이날은 놀란의 형 중 한 명이 평소 안 하던 일을 하는데요. 그날 왠지 그냥 동생한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마감하는 날이었는데 뭔가 심심할 것 같고 해서 말도 없이 그냥 편의점에 짜잔 하고 깜짝 방문을 해요. 큰 동네도 아니고 조그만 동네니까 늦은 밤에 손님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한참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다가 시계를 봤는데 어느덧 밤 10시 반이 된 거예요. 편의점 마감 시간이 11시인데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마감 준비 잘 하라고, 퇴근 잘 하고 집 조심히 들어가라 하고 먼저 떠나요. 그때까지도 형은 전혀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보는 남동생 놀란의 모습일 거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6시 다른 알바생이 편의점 오픈을 하려고 출근을 했는데 잠겨져 있어야 할 편의점 문이 그냥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뭐야? 문을 안 잠그고 퇴근했어? 하는 순간 눈앞에 편의점 바닥에 막 여기저기 피 묻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돈통은 텅텅 빈 채로 열려 있었고 전화선도 뽑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담배랑 라이터도 딱 봐도 이게 여러 개가 사라진 상태였대요. 아마 이 직원이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911에 전화를 하지 않고 편의점 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완전 패닉해가지고 여기 빨리 와봐야겠다고. 그래서 사장이 이 편의점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굉장히 어지럽게 있는데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야. 이 피 묻은 발자국이. 그래서 둘이 이 발자국을 따라가 봐요. 그 발자국은 편의점 안쪽에 있는 냉장고 앞에서 멈췄는데요. 상품 진열하고 이런 냉장고가 아니라 왜 재고 넣어놓고 냉동고까지는 아닌데 되게 차가운 냉장고 있잖아. 재고 같은 거 넣어놓는 그런 데 앞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조심스럽게 그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이미 퇴근해서 집에 있어야 할 놀란이 피를 잔뜩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둘이 놀란하고 이제 가까이서 가보니까 여전히 숨이 붙어있는 상태여가지고 바로 911에 전화를 하고요. 다행히 편의점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놀란은 총에 무려 5번 맞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발이 척수에 정통으로 맞는 바람에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밖으로 제 발로 걸어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놀란이 있었던 그 냉장고 바닥에는 놀란의 피뿐만이 아니라 라이터 이제 놀란 거였어요. 자기 라이터랑 탄 종이 가방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됐는데 원래 퇴근 시간이 11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침 6시가 한참 넘어서 거의 7시간 넘게 냉장고 안에 있다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냉장고 안에 있었던 이 종이 패키지로 된 거를 이렇게 자기 라이터로 태워서 몸을 좀 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놀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저체온증과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지문 채취를 해봤는데요. 편의점 특성상 150명이 넘는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80년대잖아요. 지금처럼 과학수사가 발전되고 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범인을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근데 동생이 안 오는데 형이 연락도 안 했나요? 같이 안 살았을 수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같은 동네에 있어도 다 따로 나와서 사니까 같이 안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문 채취를 해도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만 경찰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놀란을 살해한 이 범인도 스테이시를 살인했을 때와 동일한 38구경 리볼버를 사용했다는 거, 총이에요. 그리고 야간 근무 중인 편의점 알바생을 노렸다는 거.
2주밖에 안 돼서 또 생긴 일이잖아요. 이 모든 점에서 아마 동일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갑자기 두 번째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첫 번째 피해자 스테이시에게서 이렇게 성추행하려고 했던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연쇄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여자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나름인데 왜 갑자기 남자인 논란이 범행 대상이 됐을까? 그래서 경찰이 정황상 추측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요. 원래 이날은 논란이 일하던 날이 아니었어요. 논란이 아니라 원래 다른 알바생, 여자 알바생이 일하는 날인데 그날 못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 대신 나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여자 알바생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날 논란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또 논란이 마침 머리가 길었어요, 좀. 그래서 뒷모습만 보고 그 여자 알바생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논란이 있어서 총으로 쏴서 공격을 했다든지 여자인 줄 알고 공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만 했어요. 이렇게 2주 만에 아이다호 작은 편의점 야간 알바 중이던 스테이시와 논란이 살해당하면서 아이다호 주민들은 이제 이 살인범을 아이다호 편의점 연쇄살인마라고 부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있고 3일 후 아이다호에 사는 수자는요, 두 아이 엄마이자 근처 특수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몸살이 났는지 뭔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냥 대체 선생님한테 수업 파일로 이메일 넘겨드리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직접 학교에 가서 문세물을 대체 선생님한테 넘겨드려야 되고 오늘 이거 할 차례예요 하고 직접 전달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들러요. 목이 너무 칼칼해서 따끈한 핫초코 한 잔을 샀거든요. 핫초코를 이렇게 마시면서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자기가 주차해뒀던 차에 딱 타고 운전석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동승자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긴 머리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총구를 수잔에게 갖다 대고 빨리 차를 출발시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수잔이 직접 은행으로 차를 몰게 하는데요. 전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미국에는 은행도 드라이브 스루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ATM 기계를 그냥 창문만 열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이때가 엄청 이른 아침 시간이니까 주변에 뭐 사람도 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드라이브 스루 ATM기에서 1,000불씩 총 2번, 그러니까 2,000불. 그러면 한화로 얼마죠? 260만 원 좀 넘게를 현금으로 뽑게 하더니 인적이 드문 벌판으로 차를 몰라고 수잔에게 이제 협박을 했어요. 한편 집에서 수잔 남편은 아니 와이프가 오늘 출근 못하겠다고 하더니 나가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괜찮아졌나? 그냥 수업하기로 했나?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이제 퇴근하고도 남을 시간인 오후 5시 반이 돼도 오지를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학교에 전화를 해요. 근데 웬걸? 이 학교 직원이 안 그래도 수잔 선생님 오늘 아예 안 오셨다. 저희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했어요. 수잔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살인사건 때문에 동네가 다 흉흉하던 때잖아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 경찰도 바로 수잔을 찾기 시작하고 지역 뉴스에 이제 수잔 얼굴하고 이름하고 인상착의 해가지고 쫙 긴급 뉴스를 돌렸어요. 경찰들이 이렇게 알아보다가 수잔 계좌에서 꽤 큰 현금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게 나왔잖아요. 2,000불이 갑자기 인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 그냥 자의로 떠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지역 방송에서 수잔 사진을 본 한 아이다호 주민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하는 말이 저 이 사람 봤다고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마주쳤다라는 신고를 받아요. 근데 경찰은 편의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했잖아요. 지금 모든 사건이 편의점에서 생겼으니까. 그래서 수잔 수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수잔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종된 지 이틀 후인 3월 21일 드라이브 스루가 있었던 그 은행 뒤쪽에서 실종 당일에는 분명히 없었던 차 한 대가 버려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수잔의 차였어요. 차 문을 열어봤는데 차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굉장히 익숙한 걸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바로 스테이시 살인사건 때 발견됐던 것과 같은 길고 어두운 색의 머리카락. 다만 3주 정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는 약 1cm가량 더 길어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발견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요. 딱 하나 뭔가 좀 이상했던 거는 차 밑부분하고 바퀴 쪽에서 꽤 많은 한 종류의 스풀떼기가 막 껴있는 상태였어요. 마침 같이 수색하던 경찰 한 명이 나 이런 풀 되게 많이 나는 곳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다 그쪽으로 출동을 해요. 수잔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이다호에서도 인적이 아주 드문 아이다호 폴스라는 곳에 있는 정말 허허 벌판이었는데요. 거기에는 그 경찰의 말대로 그 차에 끼어 있었던 거랑 똑같은 그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사람 뭐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허허 벌판 한복판에서 실종되었던 수잔이 발견됩니다. 총에 무려 9번 맞아서 사망한 채로요. 이번에도 첫 번째 총알은 꽤 먼 거리에서 수잔이 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 몸통을 맞춘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8발은 점점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오면서 맞춘 걸로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마치 일부러 사람 없고 넓은 외딴 곳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일부러 도망가게 한 것처럼 보인다. 마치 동물 사냥하듯이. 그리고 범인이 사용한 그 총도 그전 스테이시와 놀란 때와 마찬가지로 38구경 리볼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총은 종류에 따라서 한 번에 5번 혹은 7발까지 장전을 할 수가 있대요. 최대. 근데 수잔이 9발을 맞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범인이 움직이는 피해자를 쏘다가 중간에 장전까지 하는 그런 여유를 보였던 끔찍한 인간이라는 거였죠. 사망한 수잔의 입안에서는 살인범의 체액과 채모가 발견됐고요. 아마 죽어가던 중 혹은 사망 후에 강간을 범인이 했을 거라는 검시 결과가 나왔어요. 여전히 아이다호 경찰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3일 후인 3월 24일 아이다호에서 차로 10시간 떨어진 네바다주에서 네바다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신고자가 하는 말이 아니 앞에 가던 차가 주행 중에 진흙탕에 혼자 처박혔다. 그러면서 혼자 가드레일 같은 걸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세요? 했는데 차주가 대꾸도 안 하고 차 밖으로 나오더니 그러니까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 보통 막 차를 밀던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차 문도 안 닫고 그냥 그대로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그냥 차도를 벗어나서 그대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차를 두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봤는데 차 문이 열려있다 했잖아요. 차에 총도 있다고. 와서 여기 빨리 와서 봐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바다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정말 차 문이 그대로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동승자석 시트에는 38구경 총안 자루와 함께 총알이 가득 든 박스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이 차량 번호를 보니까 근데 네바다 차가 아닌 거야. 아이다호에서 등록된 차량이었고요. 조회를 해보니까 아이다호에 사는 폴린 로드라는 중년의 여성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도난 차량인 거야. 네바다 경찰이 아이다호 경찰에 연락을 하고 아이다호 경찰은 불이 나게 네바다로 출동하는데요. 왜냐? 지금 이 편의점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다름 아닌 이 도난 차량의 차주 아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유력 용의자가 됐냐? 아이다호 경찰이 이제 수잔이 발견됐던 근처에서 혹시 목격자가 있는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격자 한 사람이. 벌판 같은 데랬잖아. 거기서 농장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날 뭘 봤냐면 못 보던 차 한 대를 봤다. 조그만 동네니까 누가 무슨 차를 갖고 있는지 차만 봐도 어디 사는 사람인지 다 아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인데 못 보던 차 한 대가 있었다. 차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니까 수잔 차였어요. 그래서 못 보던 차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오길래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 조카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대요. 야! 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지 조카가 자기를 못 봤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한 거였는지 그냥 쌩 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조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폴 에즈라 로드래. 이 차 도난당한 차량 있죠. 중년의 여성. 이름이 폴린 로드라고 했잖아요. 성이 똑같아. 3월 25일 차량 절도범이 발견이 됩니다. 어디서? 네바다에 있는 한 카지노에서. 이 남자는 어이없게도 블랙잭을 치고 있었는데요. 폴 에즈라 로드라는 도난당한 차의 차주의 친아들이었어요. 긴 머리에 188cm, 116kg가 나가는 이 거구의 폴은요. 1957년 1월 18일 네 아이들 중 장남으로 수잔이 발견된 그 동네 아이다호 폴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자, 이 폴 에즈라의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에 완전 약에 쩌든 약쟁이들이었어요. 둘 다 엄청나게 폭력적이었고 아이를 넷이나 낳아놓고는 학대하고 방치했습니다. 사실 이 집안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구석이었어요. 폴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성씨를 가진 친척들까지 싹 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다 마약에 술 중독에 찌들어서 살지, 짜잘짜잘 동네에서 이런 범죄 같은 거 일으키고 다니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폴네 가족을 화이트 트래쉬라고 부르면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했어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종종 들어본 단어겠지만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시골에서 고립돼가지고 인종차별적이고 무식하게 굴고 약간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런 집안에서
병원에서 자란 폴은 4살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요. 여러 합병증 때문에 수술도 받고 그래가지고 또래 아이들처럼 스포츠 같은 거, 축구, 야구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로드 집안 출신이라는 거 그 자체로 이미 동네에서 유명하니까 맨날 놀리고 따돌리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은 삼촌이 죽었는데 이 집안 남자들이 그 혼자 된 이모랑 다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심지어 미성년자인 폴이랑도.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니까 소문이 다 나는 거야. 어른들이 아니까 애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폴이 학교 오면 야 니네 아빠 약쟁이라며? 니네 집 쓰레기라며? 이모랑 그러니까 좋냐? 하면서 놀리기 일쑤였어요. 자, 폴네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폴의 할아버지도 동네에서 유명한 오래된 약쟁이였어요. 그 아빠가 지 아들도 그렇게 키우더니 이제 그 아들이 자기 아들 폴 에즈라도 그렇게 키우는 거야. 폴 에즈라가 10살 때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셋이서 술하고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16살이 되면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는데요. 뭐 학교를 중퇴하고 이렇다 할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빈집털이 하고 소매치기 하고 빈둥빈둥 대다가 경찰서 가고 풀려나도 또 좀도둑질 하고 이래가지고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진짜 기괴한 짓을 해요. 여자 속옷 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폴 에즈라가 혼자서. 가면은 왜 이렇게 란제리 같은 거 입혀져 있는 마네킹 있잖아요. 그 마네킹에 막 혼자 막 부비고 이상한 짓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38구경 리볼버로 마네킹을 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감옥에 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마네킹이 하던 짓을 언제부턴가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바다 카지노에서 경찰이 폴을 발견했을 때 당시 이제 블랙잭을 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입고 있었던 옷에는 여전히 수잔의 혈흔이 묻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놀란네 편의점에서 왜 담배랑 라이터가 여러 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머니에서 놀란네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라이터 5개가 나왔고 팔에는 스테이시가 차고 있던 시계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스테이시 시계도 지 손목에 차고 블랙잭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다호 경찰차에 실려서 아이다호로 호송되던 와중에 경찰이 욕을 했나 봐요. 너는 쓰레기 같은 새끼다. 너 같은 새끼 좀 빨리 잡았으면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에 그래요 내가 다 했습니다 하고 줄줄이 다 불기도 했고요. 아이다호의 수감소에 이제 구금돼 있잖아요. 같이 있던 수감자들한테 그 범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뭐 자랑하듯이 떠들어대기도 했대요. 공식적으로 경찰한테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왜 그 사람들을 타겟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유죄 판결을 위해서 중요한 건 왜보다는 이제 증거이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 사람한테서 발견됐던 총이랑 뭐 혈흔들이랑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볼리스틱 에비던스라고 탄환 증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탄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총에서 발사가 되면서 그 에너지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자국 같은 게 남겨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 총이 있으면 이 탄환이 이 총에서 발사된 게 맞는지 대조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지문이랑 동일하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독특한 마치 지문처럼 같을 수 없는 그런 자국들이 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됐던 총알들이랑 폴 에즈라가 갖고 있었던 그 총이랑 무조건 맞는 거야. 모든 증거들이 다 일치하니까 머리카락도 다 폴 에즈라 머리카락이었어요. 3건의 살인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는데요. 정확히는 스테이시와 수잔의 살인, 성범죄 혐의로 2건의 사형, 그리고 논란 사건으로 1건의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폴은 아이다호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여기가 되게 빡센 교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몇 년 썩더니 마음이 바뀌었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갑자기 말을 바꿔서 폴 에즈라가 뭐라고 하냐면 나 스테이시랑 논란은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나는 수잔만 죽였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실제로 수잔만 살인을 했다고 해도 사형인 건 변하지가 않거든요. 다시 재판해서 좀 덜 빡센 교도소로 이동되길 원했던 건지 아니면 사형 당하기 전에 나 3명이나 죽인 사람 아니야. 난 1명만 죽였어. 이렇게 난 좀 덜 나쁜 놈이야 라고 자기 위로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1명만 죽인 건커녕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타에서 비슷한 시기에 살해당한 미제 사건 3개가 있었어요. 폴 에즈라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실제로 그때 그 살인사건이 났을 때 폴 에즈라가 유타에 있었던
것까지 파악이 됐어. 근데 뭔가 더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놈이 자기는 한 명만 죽였으니까 다시 재판 다시 해달라 막 이랬던 거지. 다 기각됐어요. 그리고 폴 에즈라의 사형은 2011년 11월 18일 집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약간 다른 얘기예요. TMI? 좀 다른 얘기인데, 왜 흔히 미국에서는 사형수가 사형 전에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제한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먹을 걸 정할 수 있는 주도 있고 아닌 주가 더 많아요. 먹을 걸 정할 수 있는 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다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플로리다는 40불 이내, 루이지애나는 뭐 20불 이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가격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이다호는 어떤지 제가 잘 몰랐는데요. 자료조사하다가 폴 에즈라는 뭘 먹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기사를 봤는데, 그냥 미국식 핫도그에 야채 스틱하고 소스, 과일, 아이스크림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학교 급식 같은 거네 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행히 아이다호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폴 에즈라 말고 그 전에 4명도 그냥 똑같이 핫도그 먹고 갔대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스테이시랑 논란이 얼마나 그 몇 시간 동안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채로 고통스럽게 갔어요. 수잔한테는 살인을 하고도 그 후에도 더러운 짓을 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편하게 죽으러 가는 마당에 뭘 잘난 놈이라고 지가 먹고 싶은 거를 주고 그래. 나는 솔직히 핫도그 이런 거 뭐 밥 주는 것도 엄청 관대한 처사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여담인데, 원래 이 스페셜 밀로 되게 유명했던 게 텍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 전까지는 텍사스에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제한도 없어, 먹고 싶은 거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2011년에 로렌스 브루어라는 사형수 때문에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 로렌스 새끼가 뭘 시켰냐? 죽으러 가기 전날에 2개의 치킨 스테이크에 그레이비 소스, 베이컨 들어간 치즈버거, 패티는 3장이어야 됨. 오믈렛인데 그 안에 각종 치즈, 갈은 소고기, 토마토, 양파, 피망, 할라피뇨 넣고 만들어야 돼. 오크라 튀김, 브리스킷 알죠? 미국 바베큐. 그거랑 싸먹을 빵, 그리고 파이타. 멕시칸 음식인데 이렇게 막 싸서 먹는 거예요. 그거 3개, 고기 잔뜩 올린 피자,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피넛버터 퍼지에 차가운 루트비어 음료수까지. 이렇게 시키고는 실제로 그걸 다 갖다 줬대, 만들어서. 근데 하나도 안 먹었어. 나 배 안 고파. 갑자기 먹기 싫어졌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 교도소 너네 애들 엿 먹어라 하고 지 혼자 1인 시위 나름대로 한 거였나 봐.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떤 새끼길래 뭐 얘가 억울하게 교도소를 간 애인가? 뭐 장발장 같은 애야? 뭐야? 뭐 뿌리 날 만한 일이 있었나? 하고 알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완전 쓰레기 같은 범죄자였단 말이에요. 인생이 백인 우월주의자. 그리고 실제로 그 사형을 선고받은 것도 인종혐오 살인을 한 인간이었어요. 뭐 일면식도 없는 어떤 흑인 남성을 거의 납치하듯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살인한 미친놈인데요. 이런 놈이 엿 먹어라 하면서 음식을 젖따위로 시켜놓고서는 안 먹고 이제 가니까 텍사스에서 열받은 거야.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니네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원하는 음식 못 주겠다 해서 그 이후로 사형수 스페셜 만찬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걔를 마지막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텍사스는 햄버거에 감튀, 소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 보면 진짜 갱생이 안 되나 봐. 이 폴 에즈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대충 핫도그 급식 같은 거 대충 먹고 이제 사형 집행 의자에 앉혀졌어요. 약물 주입으로 사형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피해자 그 3명의 부모님하고 폴 에즈라의 엄마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열받는 게,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얘는 이제 가는 거잖아. 근데 수잔 어머니한테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서요. 그러면서 근데 놀란 스테이시 어머니, 계속 살인범 잘 찾아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굿바이 하고 갔어. 스테이시랑 놀란네 가족이 그럼 뭐가 돼요? 평생 마음에. 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셋 다 자기 총에서 나온 총알 발견됐지, 채모도 발견됐지, 심지어 발견됐을 때 스테이시 시계하고 놀란네 편의점에서 있던 라이터하고 다 발견됐잖아. 말 그대로 진짜 빼박인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왜 사형에도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잖아요. 와, 죽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갱생이 안 되는 인간들을 보면 와, 진짜 약물 주입으로 처형 당하는 것도 진짜 이것도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형 당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관을 보면서 괜찮아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전. 이랬대. 지가 뭔데 용서를 하는 걸까?
편의점이 타겟이 됐던 이유도 나왔나요?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 타겟을 했는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작은 동네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편의점이라는 곳은 어쨌든 오픈된 공간이고 문 뭐 따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 이제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야간에 손님이 없어 사람이 되게 없는 한적한 동네였기 때문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타겟을 하기가 수월해서 타겟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수잔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그렇게 누구 범행 대상을 찾으러 다니다가 편의점에서 있던 수잔을 보고 갑자기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건 모르지만 그리고 또 오늘 아이다호 사건 하니까 또 여러분들 아이다호 대학생 사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로 있었는데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왔어요. 딜레이가 자꾸 돼서 아마 2025년도 여름에 재판이 열릴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루머도 엄청 많고 이제 연기가 계속 되는 만큼 그래서 일단 나중에 마지막에 판결 나오면은 그때 정리해서 또 꼭 사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